내가 네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말도 안 돼.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정숙은 올해 65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워냈다. 그 아이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고 마침내 며느리 수진을 데려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수진은 첫인상부터 참 좋았다. 단정한 외모에 똑 부러지는 말투,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다. 혼수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아직도 기억한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아들네 집을 방문해 손주를 돌봐주곤 했다. 수지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어묵을 준비해 두었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라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지훈이가 내 무릎에 앉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진의 손이 잠깐 멈춰 서곤 했다. 민준이가 내게 엄마 저번에 해준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수진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라고 농담처럼 말했을 때 수진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표정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 나는 최대한 조심하려 노력했다. 방문 전에는 꼭 전화하고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침 일찍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다쳤어? 아니요, 지훈이는 괜찮은데. 제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민준 오빠가 사준 거예요. 제가 정말 아껴서 중요한 날에만 꺼내보던 건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어머, 그거 참. 혹시 어디 잘못 넣어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서랍 안쪽 보석함에 넣어뒀는데 없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같이 좀 찾아주세요. 나는 곧바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 붉게 부은 눈으로 맞아주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침실 서랍, 화장대, 욕실, 거실 소파 틈새까지 2시간을 찾았지만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혹시 어머니가 실수로.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뭐? 아니에요. 그냥, 저도 너무 당황해서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수지는 남편에게 목걸이가 없어진 일을 설명했다. 이상하네.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고.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거 아니에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로 어디 넣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난 그 목걸이 만진 적도 없어.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이가 할머니와 아빠, 엄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치매 초기 증상. 나는 정말 그 목걸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이부 의심의 씨앗.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어요. 목소리가 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아들네 집을 찾았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수지는 차를 내오지도 않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건 어머니가 오신 이후예요. 수진아, 난 정말. 어머니,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민준 오빠가 몇 달을 저축해서 사준 거예요. 저희 결혼 5주년을 기념해서요. 그걸 제가 함부로 잃어버렸을 리가 없어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보다 어머니가 왜 이러셨는지가 더 괴로워요. 혹시 저희 집 살림살이가 부러우셨나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수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수진은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해야 하는데요. 뭐, 경찰? 그래, 신고해. 나는 당당해. 경찰이 와서 뭘 조사하겠어요? 우리 집에 출입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신 날 이후로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수진의 논리는 완벽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아, 제발 나를 믿어줘. 나는 정말 그 목걸이를 만진 적이 없어. 내가 날 의심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어머니가 아프신 거요? 저는 어떤데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의심해야 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들네 집에 발길이 끊겼다. 민준이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이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너희 집에 갈 낯짝이 없어서 그래. 엄마, 수진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민준아, 넌 내 와이프를 믿어? 아니면 엄마를 믿어?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엄마, 그냥 실수로 어디 가져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 안 나시는 거면 내 엄마가 도둑놈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냐고요. 나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펑펑 울었다. 평생을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들다니.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추석이 다가왔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추석에는 오시죠?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됐다. 난 안 갈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결국 나는 추석날 아들네 집을 찾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수지는 예의는 차렸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지훈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을 때 수진이 재빨리 아이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지훈아,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안아드려. 식사 후 지훈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함께 놀아주려 하자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또 우리 거 몰래 가져가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물건을 자꾸 가져간대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이 황급히 지훈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지훈이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야. 내 와이프가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지. 이제 난 너희 가족의 도둑놈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택시 안에서 또 울었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휴지를 건네주었다. 산부 진실을 찾아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릴 수는 없다. 며느리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가 수진이랑 단둘이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어. 너는 빠지고. 엄마, 그게 무슨. 제발 들어줘.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며칠 후 나는 수진을 카페로 불러냈다. 수진은 조금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 수진은 잠시 커피를 휘저으며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워? 무슨.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대학 때 장학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공부했죠.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제가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민준 오빠는 어머니 말만 들으면 즉시 반응하고 지훈이는 할머니만 보면 저한테서 떨어져 나가요. 저는 그냥 이 집의 가사도우미 같아요. 나는 수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수진아,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는데. 어머니는 의도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는 말, 어머니가 지훈이 재우는 게 더 낫다는 말, 그런 말들이 쌓이면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날 도둑으로 만든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도둑이라고 제가 언제 말했나요? 다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목걸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목걸이는 정말 없어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를 읽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아, 우리 화해하자. 내가 조심할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할게. 어머니. 수진이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전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날 어색하게 헤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우리 등산 갈까? 머리도 식힐 겸. 단둘이. 수진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머니. 토요일 아침 우리는 북한산 초입에서 만났다. 평일이라 등산객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숨이 차올랐다. 적당한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목걸이는 어디 있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난 내 눈빛을 봤어. 카페에서 말할 때 넌 뭔가 숨기고 있었어.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정말 날카로우세요. 그래서 목걸이는 제 서랍 맨 밑에 있어요. 제가 숨긴 거예요. 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이 일어나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들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할머니만 찾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요. 하지만 저는 점점 제가 이 가족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민준 오빠가 저를 먼저 생각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만든 거야?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어? 수진이 돌아서며 눈물을 흘렸다. 전 그냥 제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처럼 당연히 사랑받는 위치가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필요했어요.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수진아, 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내 아들한테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 손주한테 할머니를 도둑으로 가르치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아들과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다 망쳐놨어. 그리고 넌 그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당화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희 가족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유산도 다 포기하라는 거지?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내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고 이 가족을 깨뜨렸어. 그럼 너희는 앞으로 내 유산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내가 모은 재산, 민준이 물려받을 집,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이 멈추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에 떠올랐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며느리한테 내 재산을 남겨줄 수는 없어. 수진이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어차피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럼, 순간 수진의 손이 내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수진아,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몸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바위에 부딪히는 고통, 숨이 막히는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수진의 얼굴. 그녀는 절벽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민준이 침대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민준아, 수진이가 날, 엄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충격이 크셔서 창난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뭐, 너가 날 밀었잖아.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시는 걸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거짓말. 넌 날 밀었어.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봤어. 수진이가 날 밀었다고.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왜 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걸이 이야기를 해봐. 수진이가 자기가 숨겼다고 했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 거라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연기를. 담당 의사가 진통제를 주입하며 말했다. 환자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나는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소리쳤다. 수진이가 날 밀었어. 내가 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을 방문했다. 등산로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였다. 정숙 씨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네, 제 며느리가 저를 밀었어요.
경찰관이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절벽 가까이 가셔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셨어요.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정숙 씨,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그 순간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며느리분과 갈등이 있었나요? 나는 목걸이 사건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목걸이 분실 사건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산을 갔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갑자기 당신을 밀었다는 거죠? 네. 동기가 약하네요. 시어머니를 죽여서 얻는 게 뭡니까? 제가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경찰관이 민준을 쳐다봤다. 아드님, 어머님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이 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 정도 유산 때문에 살인을 시도할 만한 사람인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시도쓰겠소. 수진이는 자기 돈도 잘 벌고 무엇보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노트를 덮으며 일어섰다. 일단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고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아저씨,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병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이대로 수지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렸다. 절벽에서 넘어지는 순간 수진의 얼굴, 그녀의 그 차가운 미소, 나는 분명히 봤다. 그 눈빛을, 그 표정을. 퇴원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민준이 흥분한 표정으로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사진작가를 찾았어요. 사진작가? 네. 그날 북한산에서 풍경사진을 찍던 사람이 있었대요.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하다가 등산로 입구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을 발견했대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찍었다고?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경찰이 연락해서 사진들을 확인 중이래요. 이틀 후 경찰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현수 씨가 그날 그 시간대에 당신들이 있던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풍경 사진이 떠 있었다. 이 사진들 중에 당신들이 찍힌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다. 멀리 절벽 근처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와 수진이었다. 이 사진은 사고 직전에 찍힌 겁니다. 확대해 보면. 하지만 사진은 너무 멀리서 찍혀서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에는 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나를 미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진으로는 며느리분이 당신을 밀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밀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이 사진이 증명하는 건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것뿐이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밀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나는 절망했다. 사진이 있어도 소용없었다. 그때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특수분석팀에 의뢰했습니다. 최신 이미지 복원 기술을 사용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목발을 짚어야 했다. 민주는 매일 찾아와 나를 돌봐주었지만
수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나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작은 회의실에는 경찰관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앉아 있었다. 수진과 민준도 와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정숙 씨. 경찰관이 자리를 권했다. 오늘 특별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노트북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다. 저희는 AI 기반 이미지 복원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 화면에 내가 굴러떨어지는 사진이 떴다. 이 사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을 극도로 확대하면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이 점점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내 눈 부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람의 눈동자는 작은 거울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우리는 정숙 씨의 눈동자에 반사된 이미지를 복원했습니다. 전문가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내 눈동자의 이미지가 여러 알고리즘을 거쳐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그것은 수진이었다. 절벽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내 눈동자에 반사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앞으로 뻗어 있는 것도 보였다. 나를 막 밀고 난 직후의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 씨,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미지는 당신이 정숙 씨를 밀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 이상 부인하시겠습니까? 수진은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냥, 수진아.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 제가 했어요. 어머니를 밀었어요. 구부 무너지는 가면. 경찰이 수진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수진 씨,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명절에 집에 갈 때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가족을 갖게 됐어요. 그의 따뜻한 가족을 보면서 저도 저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존경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민준 오빠는 제 말보다 어머니 말을 더 귀담아 들었고 지훈이는 할머니만 찾았어요. 저는 제가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숨긴 겁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를 밀어내고 싶었어요. 제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민준 오빠가 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살인을 시도한 겁니까? 유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유산을 기부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절벽 가까이 계셨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손이 나갔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다. 수진아, 넌 정말 날 사랑한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필요했던 거야?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소속감이 필요했어요. 제자리가 필요했어요. 수진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법정에서 수진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고아 출신으로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일시적 정신 착란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목걸이를 숨겨 시어머니를 모함했고 등산이라는 고립된 장소로 유인의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증인석에 선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저 며느리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난 내가 외로웠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날 해칠 이유가 되진 않아. 넌 내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었어. 어머니. 하지만 넌 거짓말을 선택했고 폭력을 선택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 결과 수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없었다. 수진이 수감된 후 민주는 이혼을 결정했다. 지훈이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보러 갔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다. 민준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지나친 간섭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글쎄, 엄마는 지금 갈 수 없는 곳에 계셔.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다며?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도 아팠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큰 실수를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다.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수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수진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며느리가 느낄 소외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교도소로 수진을 면회 갔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면회실에 들어왔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우리는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가요? 응.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넌 분명 외로웠을 거야.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족을 갈망했던 내가 겨우 얻은 가족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래도 넌 잘못했어.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야.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여기서 잘 지내.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아. 지훈이를 위해서. 제가 지훈이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넌 여전히 지훈이의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비극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내 아들에 대한 내 사랑, 가족에 대한 수진의 갈망,
그리고 그 사랑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비극.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독이 된다. 특히 그 사랑이 상대방의 숨통을 조일 때.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며느리에게 그녀만의 자리를, 그녀만의 역할을 허락했어야 했다고.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지만 수진의 눈동자에 비친 그 차가운 미소는 사실 그녀의 절규였다. 제발 제 자리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나는 그 외침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대가를 치렀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상처받았고 모두 외로웠다. 정숙은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 외로움이, 수지는 부모 없이 자란 외로움이, 민주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소속에 관한 이야기다.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소속감을 위협받을 때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수진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의 상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